이제 국감에 뭐 한참 또 우리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만은 중요한 게 이제 국감에서 제일 많이 다뤄야 될 게 예산입니다. 예산 부분 이제 내년도 예산이 나왔는데 일단 639조 5.2%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완전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줄였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줄이는 것들도 중요하긴 하고 네. 그래서 줄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되는데 어디를 줄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줄이는 분야가 정말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는 저는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상당 부분 지금 뭐 근데 국방 예산을 줄인 부분들도 뭐 심지어 좀 병사들이 아주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인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그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디가 줄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를 저는 굉장히 현미경을 갖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민생 관련한 그런 예산 줄인 부분들은 저는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좀 문제가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취약계층, 네, 뭐 이런 분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에도 지금 손을 대고 있어가지고 맞아 지역화폐 예산이 완전히 영원히 됐고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는 부분을 막아서 줄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정부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정부의 어떤 부서를 운영해 나아갈 때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줄여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손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손대면서 절약하는 모습을 정부가 오히려 스스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반 우리 특히 이제 소외계층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 줄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허리띠를 졸라 매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는 데가 없나를 찾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찾았습니다. 대통령실 옮기면서 직기 구입비 10억입니다. 뭐 저는 대통령실에 10억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저는 더 큰 문제는 네. 쓸데없이 처음부터 청와대 이전해가지고 앞으로 쓰게 될 5천억이 될지 1조가 될지 1조가 넘을지 모르는 그 돈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10억 정도야 사실 뭐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죠. 요거 건드리는 건 좀 쪼잔한데 네. 합참이 옮기는 비용 뭐 5천억이 되느니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천문학적인 숫자 그 계산 자체가 지금도 안 됩니다. 그렇군. 그럼 10억 이건 그냥 넘어갈까요? 10억은 10억도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우리 한데. 소장님이 네. 돈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계좌번호 보내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의무 지출의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말은 정부가 우리의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의무 지출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주 긴요하게 비상적으로 생기는 그런 상황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투자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의무 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되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의무 지출이 있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의무 지출이 100%로 간다면 그러면 누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계가 와서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가 가서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우리 돼. 셋이 가가지고. 근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생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재량 지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주는 건데 이게 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아쉬움이 왜냐하면 있습니다.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이걸 하겠다 해서 120개가 넘는 국정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걸 해주기를 바라서 그 대통령을 찍어줬는데 재량 지출이 적어지게 되면 그 모든 예산들을 갖고 그걸 커버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한테 약속을 어기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들으시는 분이 재량 지출, 의무 지출 쟤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량 지출. 근데 저희들이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서 뭐 기초연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인건비 이런 거 완전 경직성 경비 아닙니까? 경직성. 그렇죠. 의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기본 경비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항목이 정해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의무 지출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좀 통 크게 치면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든 긴유한 곳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그 지출을 재량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건강보험료, 그렇죠. 그다음에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아, 맞네. 그게 의무. 예, 그게 많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100만 원 받았는데 남는 건 10만 원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재량 지출이 1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조 교수님이 밖에 나가서 재량 지출 10만 원으로 생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국가의 재정도 안 되는 마찬가지죠. 거지. 그래서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 교수님이 쪼잔한 분이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육 책임을 대통령 본인이 정부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 가까이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마음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네요.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그게 더 심각한 거는 정말 우리 지금 부모들이 원하는, 가정에서 애들을 양육해야 되는 부모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정말 정확하게 반대로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게 저는 더 문제다.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고 보육 환경이 나빠지면 이건 저출생 문제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죠. 누가 그 애 낳아서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그 니즈를 정부가 제대로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유아원 그 어린이집 가가지고 했던 게 이제 어린애들도 여기 와서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상황을 모르는 그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말 부모들의 참된 요구가 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정말 정부가 했나 뭐 이런 좀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 제일 좋은 건 그거 같아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다 그런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고 이제 작은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어디쯤에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게 정 안 되면은 놀고 있는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3단계로 나가가지고 육아 대책을 철저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짜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부으면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깎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를 모르는 거죠. 어쨌든 뭐 이 지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구 감소 혹은 소멸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두고 볼 때 가장 북한의 핵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걸 짚어두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령화보다는 이제 20%를 넘어가면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부분도 뭐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쪽 부분의 일자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결국 고령화 진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고령 인구일 수밖에 없다면 저는 그 부분이 살기가 어렵게 되면 바로 저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근데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천 개를 늘리고 공공 일자리를 6만 1천 개를 줄인다. 이게 민간 서비스 일자리하고 공공 일자리, 이거를 우리가 차이점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민간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걸 하는 기업들에 바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회사가 직접, 하라. 그렇죠. 회사에다가 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 회사가 고령 인구들을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 고용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그 고령 인구의 고용에 해당되는 일부 그거를 주겠다. 근데 일부는 또 회사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회사들이 정말 그런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고, 또 결국은 정부 지원을 완전 계속 해줄 수는 없을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회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회사는 저는 다시 뭐 다 내보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주를 선정해 맡기면은 그 사람이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노인들을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아니죠. 또 이익을 챙겨가고, 네, 또 자기가 가져가는 포지션을 늘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참 아이디어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공공형 일자리 줄이는 거 6만 개 뭐 줄일 수도 있죠. 보수 정부니까. 근데 보수 정부라 하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공공형 일자리는 결국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그럼요. 사회보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은퇴하고 계신 고령층 고령 인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 관점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본격화시키고 그런 연금 제도를 본격화하기 전에 이미 그 노동세계에 뛰어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호장치, 은퇴에 따른 보호장치 없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는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국가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고안해서 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안 했고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돈을 주는 방식으로, 즉 복지의 관점에서 그 노인 문제를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저는 국가한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 공공형 일자리에서 나가는 급여가 경제 활동의 측면이 아니라 사회보험이죠. 저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측면에서도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주변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공원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공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어떤 부분을 약간 관리를 한다든지 또 학교 앞에서 이것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제 고향의 그런 일을 이제 직접 경험적으로 봤는데 그것도 경쟁이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한 명 뽑는데 막 10여 명씩 달라드는다. 그래요? 예, 그분들이 다 어떠냐면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분은 그래도 뭐 한 일주간 해주고 얼마 벌어갖고 한 달 생계비를 쓰지만은 나머지 9명은 여전히 어려운 거죠. 어떡하나. 생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과연 정부가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